당신의 삶이 문학이 되는 순간. 대구 문학관. 일본 근현대 소설에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첫 번째는 전율이 오는 것 같은 세밀함이고, 두 번째는 짙게 깔린 허무였다. 그 중에서 특히 가와바타 야스나리가 눈길을 잡아 끌었다. 사실 가와바타 야스나리에게 매력을 느낀 것이 이때가 처음은 아니었다. 그가 처음 내 시야에 들어온 것은 1968년 노벨상 시상식 장면을 찍은 한 장의 사진을 본 순간부터였다. 장신내 백인들 틈에 일본 전통 의상을 입고 서 있던 백발의 노인. 그는 무림의 고수 같았다. 사진 속 그에게는 주변 백인들을 모두 장식으로 만들어버리는 아우라가 있었다.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설국은 작지만 큰 작품이었다. 언뜻 보면 건조한 심리소설 같은 느낌이 들지만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은 이 소설은 하나의 거대한 성체를 짓고 있었다. 전체에 깔린 허무는 그 깊이를 알 수 없을 만큼 깊었고, 음양오행, 불교, 유교, 토속신앙 등 동양 사상이 놀라울 정도로 곳곳에 녹아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소설적 장치는 거의 경지에 이르렀다 할 만했다. 첫 문장, 국경의 긴 터널을 뻗어나오자 눈의 고장이었다처럼 중요한 묘사에서 주어를 숨겨버리는 기교, 겨울과 유리창을 활용하는 고수의 화법, 은하수가 몸으로 흘러든다는 식의 모라일체, 군데군데 등장하는 역설은 놀라웠다. 기름기를 모조리 빼버린 듯한 그의 소설은 읽는 소설이 아니라 사색하는 소설, 즉 깨달아야 하는 소설이었다.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소설 설국에는 유난히 헛수고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주인공 시마무라가 게이샤인 구마코로부터 오래전부터 일기를 쓰고 있다는 말을 듣고 헛수고네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다. 참 많은 것을 숨겨놓고 있는 문장이다. 이 같은 섬세함과 허무가 나는 좋았다. 헛수고라고 외치면 그녀가 더 순수하게 느껴진다는 이 묘사는 정말 놀랍도록 허무하다. 애치고 산맥을 관통하는 국경의 긴 터널을 지난다는 건 바로 이 놀랍도록 섬세한 허무의 나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했다. 안녕하세요. 허연 작가의 책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프롤로그를 읽으면서 소요행간 9월 문을 열었습니다. 백로를 지나고 절기로른 추분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아침 저녁 서늘해진 기운이 참 반갑습니다. 이제 올여름은 끝자락이라 해도 될 것 같은데 요즘 날씨는 워낙 요상해서 또 어떻게 변할지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더위의 끝자락에서 차가운 눈의 나라, 설국을 이야기하면서 문학적 상상력을 더해보면 어떨까요? 대구문학관 문장낭독회 문학 소리를 만나다. 9월은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작품과 작가를 만나보겠습니다. 가와바타 야스나리는 1899년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났는데 일찍이 부모를 잃고 15살에는 10년간 함께 살던 할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 외로운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생겨난 허무와 고독, 죽음에 대한 집착은 평생 그의 작품의 그림자를 만들지요. 야스나리는 1920년 도쿄 제국대학 영문과에 입학하지만 일문과로 전과하고 졸업하는데요. 첫 소설 이즈의 무희를 발표하고 단행본 설국으로 독보적인 일본 작가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면서 1968년 노벨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설국 외에도 천마리의 학, 산소리, 잠자는 미녀, 고도 등의 대표작에서 가와바타 야스나리는 아름다운 허무의 세계를 구현했지요. 노벨문학상 외에도 괴테 메달, 프랑스 예술문화훈장,
일본 문화훈장 등을 수상했고 가스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럼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대표작 설국 중에서 주인공 시마무라가 기차를 타고 가다가 시노소 부근에서 요코를 만나게 되는 장면을 읽어보겠습니다. 민음사 출판 2004년 판본 10페이지입니다. 시마무라는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왼쪽 검지손가락을 이리저리 움직여 바라보며 결국 이 손가락만이 지금 만나러 가는 여자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군. 좀 더 선명하게 떠올리려고 조바심 치면 칠수록 붙잡을 길 없이 희미해지는 불확실한 기억 속에서 이 손가락만은 여자의 감촉으로 여전히 젖은 채 자신을 먼 데 있는 여자에게로 끌어당기는 것 같군 하고 신기하게 생각하면서 코에 대고 냄새를 맡아보기도 하고 있다가 문득 그 손가락으로 유리창에 선을 긋자 거기에 여자의 한쪽 눈이 또렷이 떠오르는 것이었다. 그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를 뻔했다. 그러나 이는 그가 마음을 먼 데 두고 있었던 탓으로 정신을 가다듬고 보니 아무것도 아닌 그저 건너편 좌석의 여자가 비쳤던 것뿐이었다. 이어서 12쪽에서 낭독하겠습니다. 거울 속에는 저녁 풍경이 흘렀다. 비춰지는 것과 비추는 거울이 마치 영화의 이중 노출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등장인물과 배경은 아무런 상관도 없었다. 게다가 인물은 투명한 험으로 풍경은 땅거미의 어슴푸레한 흐름으로 이 두 가지가 서로 어우러지면서 이 세상이 아닌 상징의 세계를 그려내고 있었다. 특히 처녀의 얼굴 한가운데 야산의 등불이 켜졌을 때 시마무라는 뭐라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움에 가슴이 떨릴 정도였다. 아득히 먼 산 위의 하늘엔 아직 지담한 노을빛이 아스라하게 남아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먼 곳까지 형체가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색채는 이미 다 바래고 말아 어디건 평범한 야산의 모습이 한결 평범하게 보이고 그 무엇도 주의를 끌만한 것이 없는 까닭에 오히려 뭔가 아련한 커다란 감정의 흐름이 남았다.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소설 설국 중에서 주인공 시마무라가 눈이 많이 내리는 온천장을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시노소에서 정지한 기차 안에서 요코라는 여인을 발견하는 장면을 읽었습니다. 소설 설국을 번역해서 서양에 소개한 사람이 사이던 스티커인데요. 사이던 스티커는 일본어에 능통했지만 번역에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소설의 첫 문장에 주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눈의 고장이었다. 그렇습니다. 주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번역자는 더 트레인으로 주어를 사용하고 이어지는 문장 밤의 밑바닥이 하얘졌다에는 더 얼스로 번역 작업을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어순이 같은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영어 문장은 주어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또 한 가지, 주어가 없는 첫 문장,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눈의 고장이었다. 이 문장을 읽다 보면은 독자로 하여금 마치 소설 속의 주인공과 함께 어둑하고 긴 터널을 지나 눈부신 은세계로 나온 듯한 아주 특별한 기분을 맛보게 합니다. 가와바타 야스나리에게 일본인 최초이자 아시아인으로 두 번째 노벨 문학상을 안겨준 소설 설국은 도쿄에 살고 있는 고전무용 비평가인 시마무라가 눈이 많은 고장에서 게이샤인 구마코와 구마코 친구인 동시에 연적인 요코에게 빠져드는 이야기입니다. 설국은 기승전결이 분명한 스토리보다는 등장인물과 주변의 사소한 표정, 변화와 말투, 몸동작에서 섬세하게 흐르는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작가는 또 사물과 자연, 계절이 달라져가는 풍경을 세밀하게 묘사하는데요.
우리는 이 작품에서 가바바타 특유의 감각적 문체와 표현의 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설국을 처음 읽고 저는 소설의 배경지에 꼭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해외여행은 꿈도 못 꾸던 시절이었습니다마는 막연하게 삼나무 그늘이 들여온 일본의 신사는 어떤 곳일까? 그리고 터널을 지나면 눈의 나라, 설국이 된다는 환상적인 그곳에 가보고 싶었던 거지요. 저의 산문집 나는 나의 일상을 기획한다 중에서 에치고 유자와 여행기를 읽으면서 그곳을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소설 설국이 쓰여진 배경 에치고 유자와에 가고 싶었습니다. 10대 처음 읽은 설국은 첫 문장도 그러하려니와 소설에서 보여지는 이미지를 도대체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걸핏하면 제 인생에 끼어든 설국으로 에치고 유자와로의 끌림은 더욱 강력해졌고요. 오래도록 여기저기 찔러댔습니다. 혼자 갈 자신도 없었고 일본어는 시작했으나 멈추기를 거듭했으니 까막눈이나 다름없고요. 유명한 설국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국경의 긴 터널을 지나자 설국이었다. 밤의 밑바닥까지 하얘졌다. 신호소의 기차가 멈추어 섰다. 작가 허연은 가와바타의 소설을 두고 한마디로 하자면 덧없는 아름다움이다 라고 했습니다. 가고 싶은 마음에 불을 지피더군요. 결국 겨울의 도쿄행을 감행했습니다. 나리타 공항에서 입국 심사가 느려 터지는 바람에 우에노역에서 출발한 신칸센은 늦은 밤에 니가타현 에치고 유자와역에 도착했고 아쉽게도 눈 대신 비가 우리 일행을 맞아주었습니다. 그토록 기다려왔던 소설의 첫 구절은 대면할 수가 없었던 거지요. 역에서 경사진 길을 따라 한참 올라간 그곳에 다카한 여관이 있었습니다. 가와바타가 설국을 완성했던 그 방은 집필하던 당시로 재현해 놓았습니다. 불쑥불쑥 찾아든 고마코가 말했지요. 눈이 시려서 눈물이 나요. 작가가 머물던 반 주병을 서성거리면서 오랫동안 꿈꾸던 설국의 배경을 마음속에 챙겨 담았습니다. 소설 속 시마무라와 고마코가 산책하던 신사에는 묵직한 공기 속에 삼나무가 세월의 두께를 견뎌내고 눈 사이 마당은 고요로 가득했습니다. 설국의 배경 에치고 유자와는 사소하나마 제게 성취의 감각을 느끼게 해준 눈의 나라, 눈의 고장이었습니다. 저의 산문집 가운데서 설국의 배경지를 찾아간 여행기를 낭독했습니다. 소설 설국 중에서 고마코의 목덜미에 어두운 푸른빛을 감돌게 한 신사의 삼나무가 표현된 29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삼나무는 손을 뒤로 해서 바위를 짚고 가슴을 젖히지 않고서는 눈에 다 들어오지 않을 만큼 키가 컸고 게다가 너무나 일직선으로 줄기가 뻗어 짙은 잎이 하늘을 가로막는 바람에 막막한 정적이 울릴 듯했다. 그리고 눈 내린 신사의 삼나무를 묘사하는 대목은 10개 눈을 인 삼나무 숲은 삼나무 하나하나가 또렷이 드러나 찌를 듯 하늘을 향한 채 눈 위에 서 있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가와바타 야스나리를 탐구한 허연 작가는 소설 설국을 두고 한 번 읽을 때보다도 2번 읽을 때가 좋고 2번보다 3번 읽을 때가 더 좋다는, 그래서 여러 번 읽어도 몰입도가 떨어지지 않는 성경이나 금강경 같이 경전과 같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 또한 어린 시절 설국을 읽을 때는 스토리를 따라가며 읽었고요. 지난해 에치고 유자와 여행을 앞두고 다시 읽었을 때는 여행지에서 답사할 곳들에 중점을 두느라 문장이 아름답다거나 사람 마음을 이렇게까지 섬세하게 묘사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은 놓쳤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어온 말이 세계 명작을 많이 읽어라 였는데요. 그 이유가 세계 문학 한 권을 읽을 때마다 개인의 성장에서 얼마만큼 성숙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책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이번에 설국을 다시 읽으면서 밑줄 그은 문장과 장면이 여럿 있었고요. 그래서 놓치고 싶지 않아 스크랩북에 옮겨 적기도 했습니다. 몇 대목 낭독해 보겠습니다. 먼저 51쪽입니다. 시마무라는 밖으로 나오고서도 요코의 눈길이 그의 이마 앞에서 타오르는 것 같아 어쩔 바를 몰랐다. 그건 마치 먼 등불처럼 차갑다. 왜냐하면 시마무라는 기차 유리창에 비친 요코의 얼굴을 바라보는 동안 야산의 등불이 그녀의 얼굴 저편으로 흘러 지나가고 등불과 눈동자가 서로 겹쳐서 확 환해졌을 때 뭐라 형용하기 힘든 아름다움에 가슴이 떨려왔던 어젯밤의 인상을 떠올렸기 때문이다. 그것을 떠올리자 거울 속 가득 비친 눈 위에 떠있던 구마코의 붉은 뺨도 생각났다. 계속해서 65쪽을 한번 볼까요? 세 번째 곡으로 미야코도리를 켜기 시작했을 무렵에는 이 곡이 지닌 농염한 부드러움 탓일까? 시마무라는 더 이상 몸이 오싹해지는 느낌도 없이 포근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구마코의 얼굴을 응시했다. 그러자 육체의 친근함이 생생하게 전해져 왔다. 가늘고 높은 코는 다소 쓸쓸하기 마련인데 뺨이 활기있게 발그레한 덕분에 나 여기 있어요 하는 속삭임처럼 보였다. 아름다운 윤기 도는 입술은 작게 오므렸을 때조차 거기에 비치는 햇살을 매끄럽게 어루만지는 듯 했다. 더욱이 노래를 따라 크게 열렸다가도 다시 안타깝게 바로 맞물리는 모양은 그녀의 몸이 지닌 매력 그대로였다. 약간 처진 눈썹, 밑에 꼬리가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고 일부러 곧게 그린 듯한 눈이 지금은 촉촉히 빛나 앳돼 보였다. 화장기 없고 도시에서 물장사로 말쑥해진 얼굴에 산빛깔이 물들었다고나 할 만치 백합이나 양파 구근을 벗겨낸 듯한 새하얀 피부는 목덜미까지 은근히 홍조를 띠고 있어 무엇보다 청결했다. 반드시 몸을 가누고 앉은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처녀다워 보였다. 내 눈 내린 뒤 맑은 하늘 아래 샤미센 연주를 하는 구마코를 상상하게 하는 문장이지요. 134쪽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여관 주인이 특별히 꺼내준 교토산 옛 쇠주전자에서 부드러운 솔바람 소리가 났다. 꽃이며 새가 은으로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다. 솔바람 소리는 두 가지가 겹쳐 가깝고 먼 것을 구별해낼 수 있었다. 또한 멀리서 들리는 솔바람 소리 저편에서는 작은 방울 소리가 아련히 울려 퍼지고 있는 것 같았다. 시마무라는 쇠 주전자의 귀를 가까이 대고 방울 소리를 들었다. 방울이 울려대는 언저리 저 멀리 방울 소리만큼 종종 걸음치며 다가오는 고마코의 자그마한 발을 시마무라는 언뜻 보았다. 시마무라는 깜짝 놀라 마침내 이곳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마음먹었다. 다음은 137쪽 눈이 올 것을 예감하는 대목입니다. 다리 저편에 저물어가는 산은 이미 하얗다. 이 지방은 나뭇잎이 떨어지고 바람이 차가워질 무렵 쌀쌀하고 찌푸린 날이 계속된다. 눈 내릴 징조이다. 멀고 가까운 높은 산들이 하얗게 변한다. 이를 산돌림이라 한다. 또 바다가 울리고 산 깊은 곳은 산이 울린다. 먼 천둥 같다. 이를 몸울림이라 한다. 산돌림을 보고 몸울림을 들으면 눈이 가까웠음을 안다. 옛 책에 그렇게 적혀 있었던 것을 시마무라는 떠올렸다.
네,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소설 설국은 근대 일본 소설의 고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소설 속에는 덧없이 타오르는 여자의 아름다운 정열이 있습니다. 개통한 지 얼마 안 된 시미즈 터널 밖으로 나오면 눈의 고장 설국이지요. 그 온천장에서 게이샤로 살아가는 고마코. 그녀에게서 발산되는 야성적 정열과는 대조적으로 순진무구한 청순미로 시마무라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요코. 이 두 여자를 도쿄에서 온 무의도식 여행자에 불과한 시마무라는 허무의 눈으로 지켜봅니다. 모든 게 헛수고라고 여기는 시마무라지만 헛수고일수록 오히려 순수하게 비치는 고마쿠와 요코에게 자기도 모르게 한 걸음씩 가까워지는데요. 소설의 마지막은 영화가 상영되는 우에구치 공장에 불이 나고 그 현장에 마을 사람들은 물론 고마쿠와 시마무라, 요코가 함께 있습니다. 150쪽 문단을 보겠습니다. 고마코가 날카롭게 외치며 두 눈을 가렸다. 시마무라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지켜보았다. 떨어진 여자가 요코라고 시마무라가 안 것은 언제였을까? 사람들이 앗하고 숨죽인 것도 고마코가 앗하고 외친 것도 실은 거의 동시였다. 요코의 장단지가 땅 위에서 경련을 일으킨 것도 같은 순간이었다. 고마코의 외침은 시마무라의 몸을 꿰뚫었다. 요코의 장단지가 경련을 일으킴과 동시에 시마무라의 발끝까지 차가운 경련이 지나갔다. 뭔가 애절한 고통과 비애에 휩싸여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요코의 경련은 눈으로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희미하여 금방 멈추었다. 그 경련보다도 먼저 시마무라는 요코의 얼굴과 화살 무늬가 있는 빨간 기모노를 보고 있었다. 요코는 하늘을 보며 떨어졌다. 한쪽 무릎 약간 위까지 옷자락이 올라가 있었다. 땅에 부딪히고도 장단지에 경련이 있었을 뿐 그저 실신한 모습이었다. 시마무라는 왠지 죽음은 떠올리지 않았으나 요코의 내부에서 생명이 변형되는 순간임을 느꼈다. 요코가 떨어진 2층 관람석에서 나무 기둥이 두세 개 무너져 내려 요코의 얼굴 위에서 타올랐다. 요코는 그 찌르듯 아름다운 눈을 감고 있었다. 턱을 내밀어 목선이 길었다. 창백한 얼굴 위로 불빛이 흔들리며 지나갔다. 몇 해 전인가 시마무라가 이 온천장으로 고마코를 만나러 오는 기차 안에서 요코의 얼굴 한가운데 야산의 등불이 켜졌을 때 모습을 문득 떠올리고 시마무라는 다시 가슴이 떨렸다. 일시에 고마코와 함께한 시간들이 환히 비춰진 것 같았다. 뭔가 애절한 고통과 비애도 여기에 있었다. 고마코가 시마무라 곁에서 달려나갔다. 고마코가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가린 것과 거의 같은 순간이었다. 사람들이 앗하고 숨죽인 바로 그때였다. 물을 뒤집어 쓴 타다 남은 시꺼먼 나무들이 어지러이 흩어진 속에서 고마코는 게이샤의 긴 옷자락을 끌며 비틀거렸다. 요코를 가슴에 안고 돌아오려 했다. 필사적으로 버티려는 얼굴 아래 요코의 승천할 듯 멍한 얼굴이 늘어져 있었다. 고마코는 자신의 희생인지 형벌인지를 안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저마다 소리를 지르며 우르르 달려나와 두 사람을 애워쌌다. 비켜요. 비켜주세요. 그는 고마코의 외침을 들었다. 이 애가 미쳐요. 정신없이 울부짖는 고마코에게 다가가려다 시마무라는 고마코로부터 요코를 받아 안으려는 사내들에 떼밀려 휘청거렸다. 발에 힘을 주며 올려다본 순간 쏴 하고 은하수가 시마무라 안으로 흘러드는 듯 했다. 네, 이렇게 해서 소설 설국은 152쪽에 불과한 길지 않은 소설의 막을 내립니다.
노벨상 수상위원회는 선정 이유에 대해서 자연과 인간의 운명이 지닌 유한한 아름다움을 우수어린 회화적 언어로 묘사했다는 것과 동양과 서양의 정신적 가교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라고 밝혔는데요. 가와바타 야스나리는 아름다운 일본의 나라는 수상소감문에서 봄은 꽃, 여름은 두견새, 가을엔 달, 겨울엔 눈, 해맑고 차가워라 하는 13세기 승려 시인인 도겐의 시를 인용한 것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본이 낳은 또 한 명의 노벨상 수상자로는 1994년 수상자 오에 겐자부로인데요. 한 가지 눈여겨볼 만한 것은 오에 겐자부로가 아쿠타가와상 수상자로 선정될 당시에 심사위원 중 한 사람이 바로 가와바타 야스나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오에 겐자부로는 문학과 삶은 별개가 아니다라는 신념 아래 행동하는 지식인이라고 하는데요. 1975년 우리나라의 김지하 시인이 투옥되었을 때 단식 투쟁을 벌이며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황석영 작가가 방북 이후 수감됐을 때는 세계 문인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주도했고 김영삼 대통령에게 황석영 작가의 석방을 직접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가와바타 야스나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야스나리는 설국 외에도 여러 작품을 썼다고 앞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즈의 무희, 천마리 학, 호수가 실린 소설집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단편이라 할 수 있는 이즈의 무희는 1926년에 발표됐지만 야스나리가 쓴 첫 소설인데요. 야스나리가 이즈 반도로 여행을 가서 가족 유랑단을 만나고 그것을 기반으로 쓰여진 소설입니다. 이 첫 소설의 야스나리가 이후에 추구하게 될 문학의 어떤 설계도, 구상 같은 것들이 많이 드러난다고 하지요. 황수는 작가의 소나기 일본판이라고도 말하는데요. 20살짜리 고등학생과 14살짜리 춤추는 소녀가 눈빛과 친절함만을 주고받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헤어지고 마는 이야기입니다. 무희가 말없이 자기가 앉은 자리를 비켜주는가 하면은 신발을 바로 놓아주기도 하고 고갯길을 넘어가는데 갑자기 어깨가 닿을 만한 위치에 와서 한마디 물어본다든지 이렇게 소나기의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20살 청년의 건조하고도 달콤한 마음이 느껴지는 이즈의 무희 마지막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누가 아무리 친절을 베풀어 주어도 그것을 무척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아름다운 공허함을 마음에 담고 있었다. 내일 아침 일찍 할머니를 우에노역으로 모시고 가서 미토까지 차표를 끊어주는 것도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다. 모든 것이 하나로 다 녹아들어 받아들여졌다. 선실 어둠이 꺼져버렸다. 배에 실은 생선과 바닷물 냄새가 강해졌다. 어둠 속에서 소년의 체온으로 온기를 느끼며 나는 눈물을 나오는 대로 내버려 두고 있었다. 그것은 머리가 맑은 물이 돼서 주르르 흘러넘치고 그 뒤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처럼 달콤한 상쾌함이었다. 도쿄에서 멀지 않은 시조오카 현의 이즈반도에는 소설 이즈의 무희 작품 배경이 된 여관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하고요. 소설 속에서 소년과 유랑단이 함께 걸었던 고갯길을 따라 걸었다는 문학답사 후기를 전해 들은 적도 있습니다.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작품을 읽어가다 보면은 그 작품의 배경이 된 공간이나 도시를 찾아가 보고 싶다는 욕망이 일어날 때가 있는데요. 소설 천마리 학의 도입부 다회 공간이 가마쿠라입니다. 신인섭 번역 의류문화사 발행 소설집 49쪽부터 시작되는데요. 낭독해 보겠습니다. 가마쿠라의 엔가쿠사 절안에 들어와서도 기쿠지는 다회에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고 있었다. 시간은 이미 늦었다.
엔가쿠사 안쪽 깊숙한 다실에서 구리모토 지카코가 주재하는 모임이 있을 때마다 기쿠찌는 초대장을 받고 있었지만 아버지가 별세한 후에는 한 번도 온 적이 없었다. 선친에 대한 도리로서 보내준 안내장에 지나지 않을 거라고 그냥 내버려 두었다. 그러나 이번 안내장에는 자기 제자인 한 아가씨를 만나 주었으면 한다고 추신이 덧붙여 있었다. 다음은 54쪽 하단으로 가서 낭독 이어보겠습니다. 묻지 않아도 알고 있는 일이고 아가씨들의 기모노 차림으로 보아 다실에 가는 길이라고 알고 있지만 기쿠지는 스스로 다회에 참석하게끔 다짐하기 위해 말했던 것이다. 연분홍 비단에 하얀 1000마리 항무늬가 그려진 보자기를 든 아가씨는 아름다웠다. 소설 속 다회가 열리는 사찰 엔가쿠사가 있는 도시가 가마쿠라인데요. 가마쿠라는 과거 가마쿠라 막부의 중심지로 역사적 유산과 자연, 현대 문화가 어우러진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스나리가 말년에 20여 년을 살았던 곳이고 이 가마쿠라 해변가 리조트에서 가스 자살로 생을 마감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1세기 들어와서는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 바닷마을 다이어리 촬영 장소로도 많이 알려진 도시인데요. 네 자매가 가족의 의미를 새기며 걷는 바닷가, 그리고 영화에 등장한 카페와 고쿠라쿠지 옆도 관광지로 유명합니다. 한 가지를 더 얘기하자면 가마쿠라의 에노시마 철도가 배경인 유명한 만화 장면이 있지요. 강백호가 나오는 만화 슬램덩크입니다. 만화 배경과 완전히 똑같은 풍경이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누군가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문학기행으로 도쿄와 가마쿠라를 방문한다면 이 시대 문화에도 눈길을 돌릴 것 같습니다. 1971년 야스나리가 가마쿠라 해변 리조트에서 이승을 떠난 지 50년이 더 지났습니다. 평소 익숙했던 공간이라도 야스나리를 읽은 다음에는 그의 작품에 나오는 장소가 조금 다른 의미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생각이 잦아드는 가마쿠라나 에치코 유자와에서는 말이죠. 대구문학관의 문장 낭독회 문학 소리를 만나다. 소요행간 9월은 일본 근현대 소설의 대표 작가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작품과 작가의 이모저모를 살펴봤는데요. 저는 올여름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소설과 관련 도서를 쌓아두고 읽으면서 일본의 여러 도시를 여행하고 온 것 같습니다. 설국의 작가 가와바타 야스나리와 함께한 소요행간 9월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최현태였습니다.